누적 수익률이 480% 정도 됐으니까 5배, 6배 됐나? 24년간 5배. 네. 뭐 말만 들었을 때는 와 이거 완벽한 것 같고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 금, 물가 연동 채권 5가지인데 이 5가지 사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는 것까지 예시를 통해서 알았어요. 요거 그럼 비율은? 전 비율을 일단 말씀드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떤 비율이라는 거는 되게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서만 좀 활용을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제 출발할 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비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총 36%.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스타일에 좀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중국에 절대 투자 안 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신흥국을 조금 제외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뭐 미국을 좋아하시면 미국을 뭐 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넣으셔도 되고, 요런 비율들은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랑 금이 14% 정도. 합쳐서? 네. 원자재 몇 퍼센트, 금 몇 퍼센트? 반반씩 그냥 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반, 금 반. 네. 근데 이제 금을 더 많이 넣는 거는 뭐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금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역사성 때문에 금은 이제 다른 원자재들하고는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는 그냥 금 반, 원자재 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채권. 채권은 이제 그 미국 그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일단은 한 18% 정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연동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이 반, 물가 연동체가 반, 요 정도로 이제 넣으실 수 있는데 그게 각각 발음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18% 정도, 18% 정도 이렇게 각각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채권들도 조금은 더 분산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뭐 미국 회사채, 미국 회사채에도 한 7% 정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채권에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달러에만 너무 집중한 것도 위험했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은 원화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 달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에서도 달러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채권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도 좀 일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인덱스 펀드라는 게 모든 주식을 다 사는 펀드라면 올웨더라는 거는 모든 자산을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를 갖춥니다. 쉽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주식 살 수 있는 걸 하나 종목 알려주셨잖아요. 그 종목을 내가 100만 원 있으면 36만 원치 산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레더 펀드. 이게 지금까지 24년간 운영됐다고. 네. 1996년에 이제 이 펀드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펀드가 시작된 좀 그 비하인드도 좀 재밌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그 1996년에도 나이가 좀 들기는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좀 이제 오래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가 내 가족의 펀드를 운영해 주지? 약간 이 고민이 생겼고, 근데 보통은 펀드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매번 그런 아까 말했던 그 타이밍, 언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언제 끝나지?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좋지? 막 이런 거를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해와서 그 시장에서 성공해온 사람에게도 너무 피곤한 일인 거예요. 이 끝없는 싸움은. 그래서 난 이런 거 모르겠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좀 잘 운영되고 좀 규칙 기반으로 무난하게 운영되는 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올웨더 펀드고요. 이게 1980년대 중반부터 고민을 했다가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이걸 개발하는데. 그래서 96년에 시작이 됐고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2020년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고 2019년까지 연평균 7.8% 수익률이 났고요. 누적 수익률이 480% 정도 됐으니까 뭐 한 5배, 6배 됐나? 24년간 5배.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 좀 어떻게 보면 24년간 5배라고 하면 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책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연평균 5.5%입니다. 5.5%.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자산들 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장기간 연평균 수익률을 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한 5에서 10% 나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그런데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최근 특히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참고로 이 데이터는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한 그런 데이터 기준인 거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주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006년에 이 데이터가 있었던 시점부터 가장 과거부터 돌아가서 해보면 2006년부터 한 또 2013, 14년 힘들었던 구간이 존재해요. 서울 아파트도. 언제나 모든 자산이 아름답게 우상향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레이 달리오의 이 투자, 원래의 투자법은 뭐 말만 들었을 때는 와, 이거 완벽한 것 같고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투자법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이 레이 달리오 요거를 했을 때 뭔가 전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한계가 아무래도 연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연 5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3개월 전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30%씩 벌었는데, 아니 연 5에서 10%인 투자를 도대체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계속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통계적으로 정말 레전드, 투자계 레전드들이 연평균 몇 %씩 벌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연평균 20%를 만약에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동안 기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투자계의 전설이 됩니다. 그냥 전설이 돼요. 연평균 20%를 20년 벌어도 전설이 되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워렌 버핏이 지금 수익률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인데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렇죠.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그거를 뭐 50년 넘게 했다라는 게 엄청난 건데, 워렌 버핏조차 연평균 수익률이 20%고 사실은 정말 유명한 투자계 레전드들, 그 사실 레이 달리오 올레더 말고 다른 펀드도 정말 잘 된 펀드인데 그것도 연평균 수익률이 12%, 13%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평균 뭐 10% 이상을 10년 이상 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벌 수가 있는데, 근데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만약에 이렇게 쉬웠으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전업 투자자가 없나? 여러분들 주변에 거꾸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전업 투자자가 있는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또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이기도 한데, 언제 들어와야 되고 언제 나가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투자에서 정말 어려운 게 타이밍이거든요.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인데 사실 타이밍이 없어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가 언제나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그냥 우상향하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 넣고 돈이 필요할 때 빼면 돼요. 만약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펀드니까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펀드의 컨셉은 적어도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이 이야기에서 이 질문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 펀드가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제가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시장이 만약에 자본주의가 계속 우상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어디에 해야 될까? 돼요, 근데 어디에 해야 돼요? 아니, 진짜 어디에 저는 자본주의가 우상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투자하고 싶은 거는 총칼이랑 저기 라면이랑 이제 그 정도만 좀 투자할 것 같아요. 총칼과 라면 정도가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결국 이게 계속 하향을 하면 금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하향을 지금까지는 장기간 한 전례가 없죠. 별로 없지만, 만약에 장기간 우하향하게 되면 저는 이 체제 자체가 좀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체제 자체, 주식을 투자했는데 계속 수익이 안 나면 아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어떤 법이 관리하고 거기서 수익을 나눠가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붕괴될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채권이 장기적으로 만약에 우상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채권을 안 살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정부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돈을 빌려야지 그 빌린 돈 갖고 정부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뭐 정책을 하거나 뭐 이번에도 뭐 추경 예산을 뭐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 늘 나오는데, 정부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사실은 담보가 국민의 사실 세금이거든요. 그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그 국가가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회사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 전제까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데카르트 같은 생각인 건데 내가 모든 거를 다 부정했을 때 사실 이 올레더라는 투자 방식이 거의 모든 걸 부정했어요. 경기도 난 예측을 안 해. 타이밍도 모르겠어. 어떤 국가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다 부정을 하고 나면 내가 뭘 긍정할 거냐라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데카르트의 철학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사유에서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나면 내가 어떤 거를 긍정할 거냐는 건데 거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나온 것처럼 그게 뭐 사유의 1법칙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처럼 투자에 제가 생각하는 1원칙은 뭐냐면 자산 시장은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공감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자산 시장이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거는 네.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이게 1500년대, 600년대부터 GDP를 딱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냥 매년 전 세계 GDP가 계속 우상향해요.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늘 뭐 앞으로 더 성장을 못하네 아니면 뭐 멜서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인구론을 얘기하면서 뭐 지구가 어떻게 멸망되네 막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 사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항상 사람들이 그거를 귀담아 들어서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1900년 20세기 초에는 인구가 폭증해서 인류가 망할 거다. 그리고 예전에 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난 적이 있냐면 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똥으로 런던 시내가 다 마비될 거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찾아보시면 진짜로 존재합니다. 유럽에서 그런 킬 구조가 발달된 게 똥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말똥 때문에 런던이 다 말똥으로 뒤덮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동차가 나올지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모습 뭐 언제나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늘 낙관론자가 시장을 승리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하락 배팅을 할 생각 전혀 없고 시장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속 가니까 물론 부침은 계속 있을 거예요. 뭐 올해 3월같이 코로나에 한번 또 맞았고 또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이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지 내가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안전벨트도 미리 매고 내가 뭐 차선도 좀 법규도 준수를 하고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위기 늘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어. 그때 가서 생각하게 되면 보통 인간은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 말고 저는 약간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투자법이 정보도 시간도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네.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개별 종목 투자를 이제 쉬운 것처럼 되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 테슬라 요즘 말 많은 것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애플, 테슬라 최근에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개별 종목으로 가면 주가가 정말 요동치죠.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춥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요즘 국민주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횡보를 몇 년 동안 초장기로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정도 횡보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1년? 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15년 동안 주가가 횡보한 적이 있고요. 우리 뭐 디즈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디즈니도 10년 이상 주가 횡보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좋은 주식들이 나중에 진짜 막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도 주가 횡보를 막 5년, 뭐 10년 이렇게 한 주식도 너무 많고요. 아마존, 요즘 제프 베조스가 뭐 다 이 세상을 다 장악할 거다라고 한 아마존이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몇 %입니다. 90%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닷컴 버블 때긴 한데 어쨌든 아마존조차도 고점 대비 90% 하락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제가 인덱스 펀드도 힘들다고 했는데 개별 종목 한두 종목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주가의 그 폭락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서 개인들이 이게 진짜 이걸 견딜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5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받아내는 거는 거의 그 초인간들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단련되신 분들은 가능한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통계. 어떻게 보면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주식을 잘 고르거나 두 번째가 타이밍을 잘 포착하거나 세 번째가 자산을 잘 나누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투자는 세 번째. 네, 세 번째만 완전히 집중하는 거고 또 타이밍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요즘 만나면은 경제 위기가 한 11월쯤에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이제 있으니까 미국 대선을 하면서 뭔가 그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코로나 이슈도 있으니까 막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들의 그
전망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투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해요.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나가지고 막 미국 주식 반토막 났던 해 있잖아요. 전 세계 주식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때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가 하락을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연초에 한 15%? 2명 있었어요. 250명 중에 2명만 주가 하락을 예상했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냥 다수는 못 맞춘다고 보면 돼요. 그쵸. 사실은 늘 다수가 맞추는 거랑 반대로 가는 거고, 예를 들면 또 뭐 타이밍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요즘 미국 주식이 워낙 불타다 보니까 내가 미국 주식이 조금 어지러울 때는 나가 있었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1988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한번 구해봤더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열흘을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열흘을 빠지면 수익금이 절반이 돼. 열흘 정도 빠지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좋았던 열흘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누적 수익금이 반토막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이밍이 그렇게 쉽지 않고 미국 주식에서 내가 좋은 날 며칠만 빠져 있으면 그냥 수익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도 네. 그렇게 대표님이 카카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돈도 벌었고 근데 그런 불구하고 회사도 다니고 거기서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그걸로 돈을 번 건 맞지만 많은 돈을 벌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죠. 현재 주가를 비교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더 약간 그런 전망과 예측에 대해서 되게 그 거리를 항상 두고 보게 되는 게 저 스스로도 그 전망과 예측 또 그 당시에 카카오 제가 내부자들과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카카오 뭐 김범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카카오에서 가장 임원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분들도 몰라요. 그분들도. 혹시 그 당시에 그럼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이랑도 담화를 좀 나눈 시간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같은 TF를 같이 몇 번 해가지고 김범수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뭐 임원들 분 중에 좀 친한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랑은 좀 친한 분들이랑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이 정도 주가 오를 거라 생각하셨나요? 못했죠. 뭐 되게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것보다는 되게 그 순간순간들을 잘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거죠. 언제나.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뭐 카카오가 막 뭐가 어떻게 딱 될 거다 막 이렇게 예측을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건 있었어요. 그 김범수 의장님이 적어도 2009년, 2010년도쯤에는 되게 좋은 결정을 하셨었는데 원래는 카카오가 모바일 쪽 하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3, 4년 정도 카카오가 그냥 웹사이트, PC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웹 그런 서비스,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걸 그냥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이폰을 보고 나서 완전히 시대가 바뀔 거다. 우리 회사 지금까지 하는 거 다 접고 이야. 모바일에 올인하자. 그런 엄청나게 좋은 결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좋은 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2천억 원인데 카카오가 메신저가 무슨 돈도 못 버는데 도대체 메신저가 뭐냐 막 사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카카오 내부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돈 못 버는 거 눈에 보이는데 이거 회사 이거 돈 벌 수 있겠어라고 얘기할 때마다 김범수 의장님이 비전을 보여줬어요. 저는 창업자가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너가 비전을 계속 보여줬던 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인터넷 시대에도 있었어.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때 2000년도에 사람들이 벤처 많이 만들던 그때도 결국 네이버 같은 회사, 다음 같은 회사가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면 돈이 된다는 걸 보여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심지어 그분이 막 나눠준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TV 시대에 어땠는지도 있어요. 처음에 TV 나왔을 때 있잖아요. TV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매출로 안 이어졌었거든요. TV를 많이 사람들이 보기는 했지만 돈으로는 안 이어지다가 존버를 했더니 TV 쪽 업계도 존버를 했더니 결국은 매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던 게 메시지가 한결같았습니다. 2011년도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메시지가 한결같은 게 사람들이 모이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이 된다. 그렇죠. 이거를 거의 직원들한테 세뇌라면 세뇌? 이걸 계속 이제 세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힘을 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크게 성장한 이후에 어떤 막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 단기적으로 이게 뭐 잘 될 거다 혹은 뭐 안 될 거다 막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큰 방향, 큰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봤던 거죠. 지금 시가총액 거의 10위 안에 들잖아요. 네, 10위 안에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모두가 그 비웃는 그 메신저 언제 너 돈을 벌어 뭐 되게 그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많았거든요. 자,